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7대 유망 사업은 무엇일까? 김경민 기자와 정다운 기자가 매경 이코노미에서 1월 2일 오후 9시 0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AI 반도체다. HBM 대세, CXL 신기술 주목. 두 번째는 조선, 트럼프 SOS 호재 기대 만발. 세 번째는 차세대 원전, SMR 시장 커지며 두산 에너빌 두각. 소형 원줄 모듈이라고 되어 있죠. 네 번째가 전력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및 미교체 수요 급증. 다섯 번째는 로봇, 산업용 웨어러블 협동 로봇 두각. 여섯 번째는 방산, K9 자주포 미사일 등 무기 수출 급증. 일곱째는 전장. 이게 그 자동차의 그 자동화 이거 같습니다. SDV, 자율 자동차 뭐 이런 뜻의 약자로 되어 있죠. 전환 속도 내면서 성장세 눈길. 한국의 매그니피센트 7, 황야의 7인을 기대해보자. 또는 매그니피센트 7은 미국식으로 부른 거고, 원래 그 황야의 7인의 영화는 일본 영화 7인의 사무라이를 패러디라고 한 거고, 뭐죠? 리메이크 한 작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칠자들을 매우 중시하는데, 그게 다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저기 그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 고정 그것 때문에 이제 칠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경쟁 본격화, 한국 고래 싸움 대비해야 2025년 한반도 안보. 헤럴드 경제 문혜연 기자가 1월 1일 날 07시 3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화살, 동맹국 한국에도 적용 가능성, 외계 경제의 직접 영향, 정치권 현실 인식 필요. 한국도 실리적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안보 분야 캠페인 구호는 세계화의 거부와 애국심의 포용이었다. 특히 경제 분야를 두고 중국과의 이별을 선언하며 강력한 견제 정책을 예고했다. 죄송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미국 의존도를 제가 물음표를 붙였어요. 조절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다져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따위 얘기하는 애들이 무슨 연구원 쪽을 취재를 해서 나온 얘기예요. 외교연구원인가 국립 거기에도 그 친중 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했지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울수록 다자 압박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중국이 미국 동맹체제에 가능한 틈을 벌리는 대외 정책을 실행하리라는 것이 국립외교원의 전망이다. 나 이 국립외교원 애들이 제대로 분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논리인가? 또 허구한 날 그러냐 이게. 한국이 얼마나 커져. 우리가 왜 새우냐 이 사람들아. 결국은 양다리론인데 해먹고 식상한 뉴스 전개입니다. 이제 확실한 반중 친미 전략이어야만 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박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24 수출 6,838억 달러 역대 최대, 무역수지 흑자 518억 달러. 2025년 1월 1일 09시 28분 08초에 주재현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전체 무역수지가 나왔고요. 12월에도 64억
900만 달러가 그 무역 흑자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반중 친미 전략이 미래의 한국을 보장할 것이다. 미국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수출 다변화를 하면 되지. 중국 과잉 신공사는 끝났다. 비정상적인 과잉 친중 세력도 끝내야 된다. 비정상적인 과잉 친중 세력 여야에 다 포진되어 있다고 하죠. 한국 세계 수출 순위 6위 도약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또 다른 뉴스는 정부 올해 2025년 성장률 1.8% 정말 수출 악화라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성숙경제가 되고 그러면은 1%대가 그냥 선진국의 보통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2.8%만 하더라도 나쁜 거는 아닐 겁니다. 반년 만에 0.4%포인트를 하락 예상을 한다.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출처는 SBS 뉴스입니다. 최권한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사의수리 계획 없어. 윤희은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1일 15시 4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기재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든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은 이날 오전 최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은 최권한대행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답니다. 이것은 현충원에 가서 국립 참배를 한 다음에 그 대화하는 모습, 이분이 그 정진석 비서실장인 모양이죠. 뭐 경청에서 듣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최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2명을 한 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나중에 역사적인 어떤 그 평가를 받겠죠. 권한대행이 그걸 해도 되냐, 이런 반론이 있는 거죠. 장관급이 말이죠. 그런 얘기고요. 북한 신년연회에 김정은 부녀 참석, 주요 간부들도 동석. 최지연 기자가 연합뉴스 TV에서 1월 1일 10시 6분 22초에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년연회라는 걸 하는 모양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경축공연이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박태성 내각총리와 최룡해, 조영원, 리병철, 박정천, 노광철, 최선희 등 주요 간부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김일성 광장에서도 신년 경축 야회와 국기 개양식 축포 발사를 하는 등 지난해와 비슷한 신년맞이 행사를 진행하며 연초 분위기를 띄웠다. 언제 이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정도 올라가는 나이인가요? 엄마 닮아서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리설주 대신 딸을 내세우는 것은 아마도 처가의 세력 형성을 애초에 싹을 잘라내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누라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딸내미 데리고 나오는 건 무슨 경우인지는 모르겠어요. 질문, 윈윈의 여정을 갈 것이냐, 아니면 D와 D' 중 하나는 제거돼야 해결될 것이냐. 우리나라 현재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좀 제가 읽은 책을 인용해가지고 작성을 해봤습니다. 훨씬 더 큰 문제는 텍스트의 해석이었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텍스트는 과거의 유물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유대교는 희생제물을 텍스트로 대체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현실로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보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정보를 현실로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인식한다. 결국 랍비들은 우주 전체를 일종의 정보 생태계라고 믿기에 이르렀다.
요거 이해하려면 참 어려운데 곰곰이 그래도 곱씹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정보는 진실이 아니다. 정보의 주된 임무는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는 종교 비유를 해가지고 유대교의 경전을 얘기하는 건데 이 텍스트를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으로 비유해서 해석해 보기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죠. 만약 권력이 유일한 현실이라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폭력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게 저의 결론이고요. 이걸 필요조건 논리로 한번 현재 우리가 대립되는 것을 표현해 봤습니다. 거창하게 인류의 생존이라고 해봤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정보에 대한 순진한 관점을 견지해야 된다. 정보에 대한 순진한 관점을 견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진실을 통한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또 많이 생각을 하게 해야 되고요. 또한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정보에 대한 포퓰리즘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 정보에 대한 포퓰리즘적 관점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힘에 의한 권력 투쟁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질서는 공정과 정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보가 데이터와 다른 점은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다. 답으로 활용되기 전까지는 단지 데이터란 의미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를 가지고 그게 뭐 불법이다. 그다음에 뭐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법리 논쟁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법치국가의 행태가 법치국가라는 게 그런 거라면은 굳이 법치국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 헌법의 해석 가지고 법을 해석 가지고도 할 얘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종교 쪽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해석해내는 것들이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보가 현실을 재구성한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다. 그 정보 해석이라는 것은 정보 해석인 것은 현실을 재현하는 게 아니고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거다. 그 연결하는데 좌파적인 해석은 좌파끼리 연결을 하게 되고 우파적인 해석은 우파끼리 연결을 하니까 이 정보에 관한 순진한 관점이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상호 주관적인 현실이라고 아까 그 현실을 그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상호 주관적인 현실이란 것은 BC를 다 포괄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넥서스라는 책에서 좀 가져온 얘기인데 저도 지금 그거를 꽤 의미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정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는 좀 약간 심심풀인데 A4 플랫폼에 맞추어지는 정보들 저도 연말 결산을 하면서 A4 이 바인더에다가 다 그 자료들을 철하고 있거든요. 이게 210mm에서 가로 210mm, 세로 297mm네요. 근데 그 A4는 네 번, 이 전지를 네 번 잘랐을 때 A1, A2, A3, A4 요게 이제 우리 손에 가장 그 잡기가 좋은 거고 그래서 여야나 항의할 때 요 A4 양지에다가 인쇄해가지고 윤 대통령 물러나라,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뭐 이런 거 인쇄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나 뭐 데모하는 사람들이나 그거 들고서 하고 있죠.
요거는 다른 또 그 플랫폼인데 직사각형 당구대를 반으로 나누면 딱 정사각형이 되더라고요. 요렇게. 파이브 뭐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일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게 1이라고 했을 때 가로는 2가 됩니다. 직사각형이.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면 정사각형이 되는 건데 그것이 1대1의 루트 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요것만 알고 있어도 당구 실력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연구라기보다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럼 정사각형 내에 어떤 치는 당점이라든지 위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지금 연구 중입니다. 요때 이제 이 대각선은 1대1대 루트 2 아닌가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수학이 좀 약해가지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쉬어가는 페이지로 해봤습니다. 어쨌든 어떤 틀에 정보들이 해석이 된다. 요거를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에너지와 식량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 동아시아는 경제 붕괴나 기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 포함인데 피터 자이언 뉴스레터가 1월 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한 번의 선박검사로 글로벌 해상 운송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가 원래 제목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는 선박을 검사하는 새로운 이니시어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니시어티브라는 것은 프로젝트 위의 성격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보험 및 환경 준수를 위한 피터스버그 항구, 상테페테르부르크를 이렇게도 부르는 건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아마 그 상테페테르부르크를 지칭하는 다른 말 같습니다. 그것은 미비해 보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배송의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재가 시작된 후 석유 수출의 의유를 위해 그림자 함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후화된 유조선에 의존해 왔으며 이 새로운 이니시어티브는 러시아의 수입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하나가 검사를 완료하고 이 선박 중 하나를 압수하거나 구금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미지 해양 영토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해양 안보와 무역을 자국의 손에 맡기기 시작하면 매우 빠르게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현지 해양보안 단속 및 통제로의 복귀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서방구와 북유럽 국가들은 약간의 부족을 겪겠지만 대체로 괜찮을 것입니다. 지중해의 미래는 이탈리아, 프랑스, 튀르키예 간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해양로가 이 현재로서는 세계 무역이 될 수 있던 거는 미국의 세계 해양 패권을 안전하게 유지함으로써 그 세계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옛날 중세 시대 때 그 무역선은 대포도 실어가야 되고 무역선에 무기도 싣고 해적을 안 당해야 되니까 그랬지만은 2차 대전 이후는 미국이 해양을 보호하기 때문에 무역선들은 무장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짐을 싣고서 세계 경제가 활성화됐던 건데 이제 각국이 러시아 거를 하나 검사만 해서라도 못 다니게 한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터지는데 제목처럼 에너지와 식량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 우리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죠. 경제 붕괴나 기근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 알래스카 캐나다 연안선을 따라서 알래스카를 경유해 가지고 이 지구가 둥그니까 일본 열도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해양 루트를 확보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저성장 시대 신유통 첫 번째 이마트 신성 강화 할인점 통할까? 도쿄의 청담 OK 슈퍼 가보니 도쿄 김은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2일 날 07시 3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신성 강화 할인점 전략 지향형 신업태로 주목. 일본 신선식품 최저가 슈퍼마켓 OK 영업이익률 5.9%. 고성장 비결은 고품질 매일 최저가. 경쟁사보다 1엔 더 싸게 판다. 이마트도 푸드마켓으로 신선식품 상시 할인점 도전. 상시 저가 지향하는 미래형 매장. 매출 목표 대비 1.5배 달성.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 시장 규모는 약 5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 내외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도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초고령 사회 진입, 이상기후, 최저임금 인상 등 복합 위기로 인한 저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소매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0.4%로 예상하기도 했다. 매일 저가격 1번 신선식품 최저가 슈퍼마켓 돌풍, 영업이익률 5.9%, 인기 비결은 고품질 EDLP, 국내에도 신선식품 상시 할인점 등장, 이마트 푸드마켓 개점. 요게 EDLF가 뭔가 했더니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네요. 매일 낮은 가격이네요. OK 슈퍼마켓에서. 이런 거를 우리 그 어부인한테 좀 보여줘가지고 저희는 그 주로 재래시장에서 많이 그 신선식품을 사는데 이 저녁 때쯤 가면은 떨이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싼 맛에 그 두 식구 사는데 그렇게 뭐 많이 사와가지고 아주 그냥 음식을 하면은 아주 제가 질려요. 요거 어떻게 차라리 약간 비싼 것 같아도 이런 저가 신선식품에 대한 저가 마켓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그냥 한 끼나 두 끼 정도 할 수 있는 양만 좀 사와서 해라. 나이가 먹으니까 입맛도 짧아지고 양도 줄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어머니께서는 조금씩 하면은 맛이 안 난다고 왕창 해가지고 며칠을 먹게 만들어요.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아주 질려가지고. 마누라를 갖다 바꿀 수도 없고 참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친구들 만나면 그걸 하소연해도 뭐 행복한 소리 그만하고 적응해서 살아. 근데 저는 그 성격을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설거지 담당이기 때문에 그 음식물 그 쓰레기가 찌꺼기가 우리 두 식구 사는데 너무 빨리 채워진다 이게요. 이거 국가적인 경제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아줌씨들의 그 정신을 그 세뇌 공작을 해가지고 우리 젊은 그 여성분들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 아줌마들 때문에 망하지만 성공 안 망하려 그러면 젊은 여성분들이 나서가지고 고량 구매 약간 비싸도 그거 사실은 다 따지면은 그게 더 쌀 겁니다. 버리는 것보다는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것이 일본 도쿄 긴자의 OK 긴자점 전경인데 아니 이게 무슨 일본도 남자가 장을 보고 있네. 얘도 좀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참, 몇 멀리서는 여성분들도 있긴 입니다만, 야, 남성들이 장을 보는 남자들, 이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코바디스 코리아, known knowns, known unknowns, and unknown unknowns. 저도 이거 참 좋아하는 그건데, 이거 known knowns를 공개된 정보라고 표현한다면, known unknowns는 알려진 비밀이에요. 진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알려지지 않는 비밀. unknown, unknown. 제가 기업 분석하면서 그 원자력 가격 이런 거 공개 안 하면 unknow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윤병세 씨가 그 전 외교부 장관을 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코리아 타임즈에서 1월 2일 10시 41분에 기고한 글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준당과 그 여파는 상상할 수 없는 사고의 최신 사례입니다. 그 폴리 크라이시스, 그 정치적 위기, 지정학적 이런 얘기고요. The nation must confront as many 이런 세 가지에 대응해야 된다. 국가는 이런 얘기인데 첫째,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협정으로 공고해진 북한 러시아 간의 협상은 지정학적 지형을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트럼프 2.0은 친구나 적에 관계없이 더 공격적이고 일방적이며 집중력이 뛰어나고 속도가 빠르며 하향식이며 비차별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거래주의, 경제민족주의, 동맹에서의 분담, 개입주의 감소, 세계주의 거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중심 주제가 될 메가운동, 즉 미국 우선주의 외교 및 무역 정책의 핵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민주적 회복력과 경제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의 속담에 따르면 외교 정책은 국내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을 위해서 이 격언의 진리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국내에서 시작되는데 반중 친미, 반중 세력을 제거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트럼프는 친중 세력을 트럼프는 2017년 서울에서 대한민국은 아주 먼 미래까지 미국의 충실한 동맹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지난해 11월 마르코 루비오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우리 동맹국의 진정한 친구인 마르코와 함께 미국과 세계를 안전하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2.0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입장입니다. 이분이 윤병세 씨인데 제4회 서울외교 거버넌스 포럼이네요.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발표하는 그런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김민전, 윤상현 가는 곳마다 중국인이 탄핵산 찬성, 윤통체제 수호 대명사. 1월 2일 오후 10시 31분 이유진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민전,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탄핵소추의 핵심이다. 윤상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 탄핵소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농사 짓지 않는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고 깨달았다. 대통령님이 정말 외로웠겠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그들을 막아왔다고 생각했다. 자유민주주의 유체는 상권분립에 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 동조 세력에 의해서 입법부는 이미 무너졌다. 다 무너졌네요. 그러면은 행정부도 무너지고 사법부도 무너지고 개판 5분 전이라는 얘기. 무정부 상태인 것 같은 유니언은 끝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내일은 세 사람이 집회에 나올 것이라며 세 사람이 모여
달라진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고 외쳤다. 이 사람은 김민전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얼굴은 처음 보네요. 내각제 세력들의 음모와 무한항공 참사 그리고 관저 집회 좌우의 중국 직소테리라고 그 국익방송이죠. 안중 친미의 아주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 방송입니다. 무한항공 참사 1차 책임은 무한공항 콘크리트 둔덕. 그거 만든 애들이 잘못됐다. 2차 책임 제주항공 정비불량. 이렇게 정의를 내리네요. 저는 1차를 요구로 봤거든요. 제주항공 정비불량. 그 다음에 2차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전남 인구 소멸 지역에 공항이 5개나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다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지자체해가지고 광주공항의 국제선은 폐지가 됐다. 저도 이 김포공항에서 광주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 괜찮았던 시설인데 뭐 하려고 무안에다가 또 공항 만들어가지고 이따위 김대중 정권 때 했던 그 하나갑 씨가 추진해서 하나갑 공장이라고 했다고 그러던데 HID 탄핵 안 넘기면 청주공항 폭파 아직도 2차 계엄 준비하나 이런 음모론 같은 얘기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재명은 무한공항을 아시아나공항 거점공항으로 12월 26일 날 이런 얘기를 또 했대네요. 아니 요거는 요거 2024년 12월 6일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얘기고 이재명 씨는 2022년 그 선거 공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힘으로 유엔사에 개입 촉구를 하는 세력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CIA에 신고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재명이가 이거는 없앴다는데 무한항공 그거를 보고서 이재명이가 내일을 향해 쏴라 부치 앤 샌더스 내일을 향해 쏴라는 은행 그 영화죠. 이거 바로 내렸다 그러죠. 국민을 향해 쏴라 윤앤한 여기 한은 한덕수가 아니고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탄핵하자. 이거는 다 합의해서 한 거다. 이재명이는 알고 있다. 윤과 한은 한 팀이라는 것을 원팀이라는 것을 결별도 동제도 어려워 윤 편지로 더 깊은 수렁 빠진 국힘 양지혜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월 3일 07시 5분에 윤 대통령이 그 관저에 와서 그 구속 저지를 위한 그 시민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 같은 표현을 쓰며 수사당국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는 일부 강성 지지층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 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판사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한남동 관저 탄핵 반대 시위 현장을 찾아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고 했다. 최근에 제가 좀 학습한 거로는 이런 거를 우익 포퓰리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다. 이게 좀 너무 갔어요. 얘가 우쪽으로. 이 적절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윤상현이. 그 표현하는 거 보면은. 얘야말로 사실은 이 포퓰리즘인데, 얘야말로 좌익이기 때문에 좌익 포퓰리즘으로 해서 국민의힘 이름으로, 그 정당 이름도 왜 국민의힘이라고 쳤나 몰라. 딱 국민들 팔아가지고 정권 잡이하는 애들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좌파 애들하고. 윤상현 의원한테 그렇게 좀 한수가 아니고 그런 의견을 좀 얘기해주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 입양아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밝혀지고 있네요. 사기 혐의로 흔들리는 한국 입양인의 가족. 근래요, 갈로파로와 김동현 기자가 AP에서 1월 2일 09시 2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잠잠했던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순식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납치된 아이를 입양하고 키웠을까요? 자기가? 1980년대 한국에서 입양된 패그 레이프에 따른 가족을 만든 시스템이 어떻게 사기로 가득 차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다큐멘터리 링크를 보냈습니다. 문서위조, 아기교체, 아이들의 길거리에서 납치되어 해외로 보내졌다. 일련의 기사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이 서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아이들을 해외로 배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이기 파이프라인을 만든 사실이 밝혀졌다. 40년 전 그녀는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미혼모들은 임신 후 사라진 아버지와 함께 공장에서 일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이유로 그 애가 고아가 됐다는 거를 입양할 때 써 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도 레이프는 여전히 외국 입양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입양을 개척한 미국 기반 기관인 홀트 인터내셔널은 이 이야기에 대한 반복적인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보건복지부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입양붐이 복지 비용을 줄이려는 욕구에 의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AP에 인정했습니다. 이분이 레이플이라는 여사 모양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입양한 애인데 이 입양한 그 딸이 자기가 또 엄마가 되고서 뭔가 유전자도 안 먹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입양했던 그런 서류와 자기 DNA가 모르는 게 안 맞아 떨어진다. 가짜 서류고. 그러니까 이 입양을 보내는데 사기를 쳐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등요. 그게 뭐 돈이 되니까 거짓들을 했던 건지.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뜻으로 시작을 했는지 몰라도 이게 이권 사업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아기들이 실종이 되고 납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로 보여지네요. 중국도 매우 많이 입양을 보냈는데 최근에는 좀 안 보내고 있다고 그러죠. 이 인구도 줄고 있는데 왜 입양은 이제 보내면 안 되죠. 국가가 키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1월 3일자 마치겠습니다.